1. 월 2천만원 유튜버에서 징역 3년 범죄자로 구제역 본명 이준희 은 한때 월 수익 2천만원 넘게 벌며 수많은 유튜버들을 벌벌 떨게 만든 사이버 레카의 제왕이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49명이 넘는 사람들을 저격하고 뒤에서는 돈을 갈취했던 사이버 레카계의 보스급 인물이었다. 결국 지양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유튜버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인물이다. 2. 짐의 어머니 돌보던 착한 아들에서 사이버 깡패로 실제로 구제역의 초기 모습은 현재와는 완전히 달랐다. 2019년 7월 첫 방송을 시작할 때는 실험, 먹방 리뷰, 노래, 게임 등을 다루는 평범한 크리에이터였다. 특히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시청자들에게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웃긴 건 이런 착한 아들 컨셉이 단 1년도 안 가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채널은 본격적인 레카 채널로 변모했다. 오로지 어그로를 끄는 자극적인 내용과 특정 인플루언서들을 개박살내는 영상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돈 냄새를 맡자마자 본성이 드러난 셈이다. 3.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로 맛본 돈 냄새. 구제역이 대중적으로 떡상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 사건이었다. 유명 BJ들이 연루된 대규모 암호화폐 투자 논란을 파고들면서 그는 두려움 없는 진실 추적자라는 브랜드를 구축했다. 이 사건 하나로 그의 채널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무서운 건 모르는 저격수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얻었다. 소문에 의하면 구제역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약 3억 원의 입막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의 사도를 자처하던 녀석이 뒤에서는 돈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는 훗날 그가 저지를 범죄 행위를 예고하는 완벽한 복선이었다. 공익제보 느느 돈뜯기. 구제역의 성공은 사이버 레카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모델의 핵심은 정말 간단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을 표적으로 삼고 검증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일단 정보를 긁어모은 다음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는 것이다. 조회수가 곧 돈이니까 더 큰 자극과 분노는 더 많은 수익으로 직결된다. 구제역은 시청자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 모델을 극대화했다. 제보를 받는다는 명분은 공익적 외피를 제공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수익화할 수 있는 갈등과 논란의 원천을 공급했다. 대중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그 불만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중적인 구조였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근과의 전쟁. 구제역의 활동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해군 특수전전단 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과의 장기간 갈등이었다. 2022년 12월 구제역이 이근의 과거 성범죄 유죄 판결을 저격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된 이 전쟁은 진짜 볼거리였다. 이근은 구제역의 외모와 사망한 모친까지 언급하는 극단적인 비난으로 맞대응했고 온라인상의 설전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키보드 배틀로 끝나지 않았다.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이근에게 구제역은 생방송을 켜고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격분한 이근은 구제역의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전화를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 온라인 싸움이 현실 폭력으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웃긴 건 이 둘이 서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종합격투기 대결까지 하겠다며 공개적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6. 1200만 유튜버 찌양 공갈 사건. 구제역의 몰락을 결정지은 것은 200만 먹방 유튜버 찌양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공갈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그의 활동이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중범죄 영역에 들어섰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사건의 중심에는 온라인 견인차 공정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있었다. 여기에는 구제역을 비롯해 주작감별사 전국진, 카라클라 이세우, 크로커다일 최일한 등 사이버 레카계의 대표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범죄를 모의하는 공간으로 이 대화방을 활용했다. 7. 사이버레카 연합의 등장. 이들이 찌양을 협박하는 데 사용한 무기는 찌양이 과거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였으며 가해자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아픈 개인사였다. 폭로된 녹취록은 이들의 범죄 모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걸 폭로할지 아니면 돈으로 바꿔 먹을지 논의했고 구제역은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 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했다. 결국 구제역과 전국진은 찌양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5,500만 원을 갈취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구제역은 해당 금원이 리스크 컨설팅 비용이었으며 자신은 찌양을 돕기 위한 이중 스파이였다고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했다. 하지만 찌양 측이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협박성 영상과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그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다. 8. 최후의 심판. 유튜버에서 수감자로. 재판에서 구제역은 5,500만 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와 지인의 식당 홍보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조직적인 금품 갈취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구제역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며 그의 이중 스파이 주장을 일축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는 낫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 이 판결은 사이버 레카 비즈니스 모델의 종말을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보지 않고 조직적인 공갈 범죄로 규정했다. 이로써 레카진의 법적 리스크는 벌금 수준에서 실형과 수감이라는 차원으로 격상되었다. 구제역의 흥망성쇠는 대중의 분노를 자양분으로 성장한 한 사이버 레카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결국 강화된 사법 시스템에 의해 단죄받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경고적 서사다. 그의 몰락은 사이버 레카의 최후와 공통된 결말이었다.